보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5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흔히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를 세계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베르사유 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다 보니까 53강 안에 못 끝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54강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문제를 처리하고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전쟁은 선전포고로 시작해서 강화회의로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그 민족 자결주의를 포함한 14개조의 평화 원칙에 기초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진행되는 거죠. 연합국은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 요 패전국이 독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있죠. 뭐 불가리아도 있고요. 그래서 각 나라들과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는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다면 오스만 투르크하고는 세브르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다 이제 뭐 상실되게 되는 거고요. 오스트리아하고는 그 생제르맹 조약을 맺어서 오스트리아도 많은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대표적이니까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GDP의 거의 한 3배 이상 되는 막대한 돈을 전쟁 배상금으로 내야 했고, 그 다음에 군대가 대폭적으로 줄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 해외 모든 식민지도 다 상실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방지하고 이제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확립하자. 세계 평화를 확립하자라고 했던 베르사유 체제지만 실제 내용은 1차 세계대전이 너무 참혹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승전국은 어떻게 하든 자신들에게 어떤 점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했고요. 이 패전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하고 응징하는, 그래서 보복적인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 때려버리고 군비 감축시켜버리고 식민지 다 뺏어버리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독일을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일단 만들어 놨다면 이제 세계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목표로 했으니까. 그래서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제 연맹이 창설됩니다. 지금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자. 각 나라 이렇게 뭐 군비 축소하고 각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해 주고, 그리고 국제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42개의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연맹이 창설됐습니다. 근데 이 국제연맹은 창설하면서부터 벌써 한계가 드러나죠. 무슨 말이냐?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만들자고 제안했던 미국이 불참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반대해 버렸거든요. 인준을 베르사유 조약 그 자체를 인준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1차 세계대전 전에도 몰러주의라고 해서 명예로운 고립주의 노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계 질서에 자꾸 개입하는 거 안 좋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제안해놓고 자기들은 빠져버렸어. 그리고 독일에게 대해서는 얘들은 깡패 국가였고 응징해야 되냐, 안 돼. 독일은 참여를 배제했어. 그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전선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소련도 참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힘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국제 분쟁이 일어났어. 또 다른 깡패 국가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력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국제연합에서는 유엔군, 국제연합 군대로서 유엔군이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무력 제재 수단을 두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키거나 나치 독일이 다시 재무장할 때 이걸 막지 못하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버렸다. 평화 구축과 민주주의 노력, 민주주의의 발전. 자, 1차 세계대전에 유럽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뭐 연합군이든 동맹국이든 추축국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소모를 국력을 소모하면서 힘이 다운돼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상 그 세계에서 공업 발전이든 이게 리더한 나라가 있다라면 미국과 일본이죠. 자기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이 태평양 지역으로 세력을 점차 키워오니까 이제 미국이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 회의라는 걸 1921년에 열어서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힘을 좀 빼려고 하죠. 일본, 너 군대 수 좀 줄여야겠다. 해군 톤수를 좀 줄여. 독일하고 아니 미국과 영국이 제일 세고 독일은 아예 이제 해군력 없애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너희들은 좀 그 다음 레벨 수준으로 좀 비슷하게 만들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는 일본이 세계에서 아직 넘버원 레벨까지는 될 수 없으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 오사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1차 세계대전 중에 그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승전국이었던 중국은 자신들에게 그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게 관철이 되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 노골적으로 중국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안 되겠다. 그것도 좀 줄여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워싱턴 회의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회의는 단순하게 일본을 비롯해서 태평양 지역의 군비 축소 규모만 협의한 게 아니라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꾸 힘을 키우려고 하는 일본의 힘을 좀 빼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데도 이 회의의 목적이 있었다. 그다음 로카르노 조약을 통해서 독일도 이제 국제연맹에 가입시켜 주자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켈로그 무리앙 조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국지 열강들이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 막 쳐들어가고 했잖아요. 국가 정책 수단으로 전쟁하는 건 하지 말자. 세계 평화 질서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독일이 볼멘 소리 합니다. 야, 우리 죽겠다. 아니, GDP의 3배가 넘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갚느냐. 배상을 못 갚는다.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도스안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좀 줄여줄게. 123% 정도로 줄여주면 안 되겠니? 이거죠. 그 다음 영아는 그래도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 줄여줄게. 80% 수준으로 줄여주면 되겠니? 그래서 자꾸 독일의 전쟁 배상금 부담을 줄이는 거죠. 거기다 이제 나중에 1932년에 결정적으로 로잔 회의에서는 배상금을 독일 GDP의 19% 수준으로까지 줄여줍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각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에 고생했던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죠. 그래서 노동자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거. 영국의 차티스 운동의 그 분위기를 탔던 거 아니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선거권이 다 부여가 되는 거죠. 아시아 지역으로 와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10분이 안 됐으니까 잘하면 아시아 지역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의 민족운동. 자,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 군사정권, 베이징의 군부 정권에게 무리하게 이걸 요구하고 산둥반도도 막 뺏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군부 정부가 막아주지 못했어. 그리고 심지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권도 돌려받지 못했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오사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중국의 순원, 소문이죠. 순원이 국민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천두슈는 중국 공산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이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힘을 합쳐서 일단 저 외국 세력과 연결돼 있는 외세와 연결돼 있는 군벌들을 소탕하자. 그리고 군벌과 연결된 일본 등 이런 제국주의 열강에 대해서 대항하자라고 하면서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1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다 해서 1차 국공합작이죠. 이들은 군벌을 소탕하기 위해서 혁명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군벌들 물리치는 국민혁명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순원이 죽어버려요. 순원이 죽고 나서 순원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장개석, 장제스죠. 장제스는 얘들의 출발점이 그 꽝둥 지역, 저 남쪽에서 중국 남부지방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북쪽을 정벌한다, 북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북벌이라는 건 결국 군벌들을 타도하겠다는 거거든요. 북쪽의 군벌들을 타도하겠다라고 해서 북벌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 북벌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을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1차 국공합작이 깨지게 됩니다. 장제스는 일단 이 북벌을 완성함으로써 국민혁명을 완성했고요. 국민혁명이라는 게 이제 북벌을 단행하고 군벌을 소탕하는 게 국민혁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징, 남경을 수도로 하는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국민당 안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국공합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을 탄압합니다. 그러자 이제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른바 대장정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군이 중국 남부의 장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의 산시성까지 약 1만 킬로 이상의 행군을 감행하는 거죠. 공산당의 군대 수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결속력이 강화되고 시골을 돌면서 이제 농민층의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서안, 시안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동북군 사령관이었던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쩌린, 장장님의 아들이죠. 장학량인데요. 아니 자기 아버지도 군벌, 대표적인 그 베이징 군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장쩌린인데 이 사람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동북군의 군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의해서 폭사, 기차가 빵 터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여기 만주를 차지했는데 만주의 군벌이었던 장쉐린의 동북군을 이끌고 싸워야 되는 장제스가 철수를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장쉐량은 일단 장제스의 말을 듣고 철수는 했죠. 관내적으로 철수는 했지만 만주를 회복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안 싸우고 자꾸 공산당하고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쉐량이 양호성 등과 함께 시안에서 그 자신들을 독려하러 온 장제스를 감금해버리고 지금은 항의를 위해서 공산당과 손잡을 때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공산당과 손잡고 항일투쟁에 나설 걸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그 베이징 근교의 노구교 루고 차오에서 중국군하고 한판 붙게 되는 거죠. 이것도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2차 국공합작입니다. 그래서 항일투쟁에 나서게 됐던 거죠. 시간 14분.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